네, 중국사 여행 제9강 촉한 정통론입니다. 이 촉한 정통론에서 이어지는 중화 사상까지를 오늘 이 강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촉한 정통론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면 공자라는 분이 춘추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춘추는 원래 전국시대의 노나라에 관한 역사책인데 여기서 대일통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시대에 2개 이상의 왕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천하에는 하나의 정통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에는 주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중심이 있었죠. 나머지는 다 제후국이었던 거죠. 근데 중국 역사를 보면 통일과 분열, 분열과 통일 이렇게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제국엔 당연히 하나죠. 근데 분열기에 보면 2개, 3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삼국시대에는 위초고 삼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정통이냐라고 따진 게 바로 대일통의 그 개념이고요. 여기서 그 총나라가 정통이다라고 하는 주장, 이것이 바로 촉한 정통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촉한 정통론이 왜 이렇게 중역사에 크게 이제 다뤄지냐면 바로 중화사상이 여기서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앙에 이 주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천자가 있고 그 주변에는 오랑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사실 중화사상인 거죠. 그러면 이제 분열기에 대표적으로 있었던 그런 그 역사의 연표를 한번 쭉 보면 이래요. 요 연표를 자주 보시죠. 그 진한부터 해가지고 수단까지 가는 이런 연표에서 분열기가 있죠. 위초고 삼국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남조 북조 시대가 있었죠. 요때를 통과하면서 우리 촉한 정통론의 관점으로 하면 어디가 정통이냐? 한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이 총나라가 바로 정통이다. 그 다음에 서진으로 가고 서진이 멸망을 하면서 거기에 유민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세운 나라가 동진이니까 동진. 그래서 송제양진. 요게 이제 남조의 왕조가 바로 정통이다. 이렇게 본 거고, 그러고 나서 수나라가 통일하고 당나라가 통일하고 하면서 요게 하나의 이제 정통론의 흐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봤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이렇게 본 겁니다. 대일통의 흐름에서 하나의 정통만 있고 나머지는 오랑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남북조 시대는 당연히 북쪽에 있는 북조는 오랑캐 국가고 남조에 있는 국가들이 정통 국가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촉한 정통론이 어디서 생겼느냐? 우리 삼국지는 조금씩 그 줄거리는 아시죠? 우리가 그 동한 시대 말기에 황건적의 난립으로부터 이제 분열이 막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 과정에서도 한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기 184년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많은 군웅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이 그 마지막 황제가 헌제인데 그 헌제를 조조가 끼고 이제 위나라라는 걸 만들죠. 그렇게 이제 쭉 이어지다가 서기 221년에 조조가 죽습니다. 그 조조가 죽은 다음에 6개월 후에 조조의 아들 조비는 동한의 마지막 황제였던 헌제를 폐위시키고 그 황제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요. 그럼으로써 여기는 위초고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시점에 사천성 지역에 있는 유비는 그 헌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실제로는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헌제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나라를 이었다라고 생각해서 한나라라는 걸 다시 세우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건업이라는 곳에 수도를 두었던 손건도 나도 그럼 황제가 될래라고 이렇게 황제를 이제 참칭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위초고가 되어 있는 시대가 이제 삼국시대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자, 그러다가 위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성도에 있는 총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서기 260년경인데 멸망을 시키면서 그게 이제 서진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그 서진은 다시 오나라를 멸망을 하면서 잠깐 동안에 서진이 통일제국을 형성을 합니다. 그 시대 끝난 다음에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예, 동진이 요 남조의 첫 나라인데 이 동진에 있었던 습착치라고 하는 역사가가 앞에 시대, 위초고 시대에 과연 어느 나라가 정통이냐라고 하는 거죠. 특히 그 조비가 한 헌제를 겁박하여 스스로 황제가 되었는데 이 위나라는 정통으로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대로 천자의 권위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착치는 촉한 유비가
세운 그 촉한이 한 헌제의 뒤를 이어서 촉한이 이어졌고, 그러고 나서 촉한이 멸망한 다음에 그 진나라를 이어진다라고 한 거죠. 그게 바로 촉한 정통론이 된 건데, 그럼 습작칠한 사람은 왜 촉한이 정통이라고 봤느냐면, 당시에 동진인의 황제는 사마예라는 사람이 황제인데, 이 사람이 권력을 약하고 환원이라는 어떤 제후가 힘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황희를 막 찬탈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런 식으로 찬탈하는 건 위나라의 조비랑 같은 행위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건 정통성이 없는 거다라고 이제 책에 이렇게 한진 춘추에서 이제 싣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촉한 정통론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요거에 이 연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한헌제 유협이 있고 그 밑에 촉한의 멸망이 있잖아요. 그 한헌제 유협이 서기 221년에 문제 조비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요 조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위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조위라고도 하죠. 조조가 세웠다라 조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조비, 명제 조위, 조방, 조모, 조환까지 5대를 거쳐서 위나라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사마의라는 인물을 아시죠? 아주 꾀가 많은 사마이, 요즘에 드라마에도 등장을 하는 이 사마이가 권력을 잡습니다. 명제 조예부터 권력을 잡기 시작해가지고 조방까지 권력을 딱 잡아요. 그러다가 그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가 차례로 권력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촉한을 사마소가 멸망을 시키고, 그 뒤에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이 진무제에 등극함으로써 이때는 이제 서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염, 사마충, 사마치까지 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동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한나라에서부터 촉한, 그리고 진으로 이어지는 이런 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비는 그러면 촉한 정통론에 있어서 동한을 이은 자격이 있느냐, 촉한이. 그걸 보면 유비가 자신의 그 족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말이야, 한나라에서는 고조 유방이 아주 먼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동한의 어떤 황족은 아니었고 헌재의 먼 관계예요. 왜냐하면 유비는 계보에서 보듯이 윤제 유항, 경제 유계, 무제 유철, 무제 유철의 한무제 유철의 대다른 형제였던 유승 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한의 계통이에요, 유비가. 그래서 어쨌든 유씨니까 뒤에 역사가들은 유비가 충분히 정통을 이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촉한이 그 대를 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촉한 정통론 아니면 대일통, 이 사상이라는 게 뭐냐라 뭐 요거를 한번 들어가 보죠. 대일통. 한 시대에 두 개 왕조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천하에는 하나의 정통만 있다 라고 하는 사상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중국역 시작을 뭐라고 했죠? 오제라고 그랬죠. 사마천이 오제 본기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황제, 전욱, 제국, 요순, 그 다음에 최초의 국가인 하, 그 다음에 상, 주, 이렇게 이어지죠. 근데 주나라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고, 근데 사실 이 하상주 시절에 주변에 나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사천성에도 있고, 무슨 뭐 지금의 남경지 말고도 사실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황하 북쪽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전부 오랑캐고 오로지 이 황제를 뒤이은 여기 전국, 제국, 요순, 하상주, 이것이 바로 하나의 큰 정통이다. 바로 그 황제 후손이 다스린 그런 나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나라까지는 이렇게 와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뭐 주나라의 왕이 땅을 하사해 가지고 봉건의 체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여기서부터 중화주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주나라의 왕이 천하의 대표 인물, 바로 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제후국이 있다. 서쪽에는 서융, 북쪽에는 북척, 남쪽엔 남만, 동쪽엔 동이가 있다. 사이가 이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중화의 가장 큰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중화주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에요. 하나의 계통으로 쭉 내려오는 천자가 있고 주변에 다 오랑캐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것이 중화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 모습으로 구현된 것이 바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 사마천 사기가 이제 전질 세트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책을 보면 이렇게 체제가 돼 있어요. 가장 중앙에 본기가 있습니다. 본기는 뭐냐면 역대 제왕들의 계통도 이게 본기예요. 진시황 본기, 항우 본기, 고조 본기, 헌제 본기, 이렇게 본기 같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세가가 있어요. 자, 세가는 제후들의 이야기가 세가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열전이 있습니다. 인물들의 이야기가 열전인 거죠. 그러니까 장수들, 그 다음에 책사들, 이런 사람들이 열전으로 이렇게 돼 있죠.
사기를 보면 본기가 있고 세가 있고 열전이 있고 표가 있고 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변으로 딱 있는 거죠. 그리고 열전에도 보면 변방열전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흉노열전, 조선열전, 남월열전, 동월열전, 서남열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조선 역사를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그 고조선 역사는 어디 나오냐면 조선열전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묵툭에 관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조 유방이 흉노를 공격하러 갔다 이런 것도 흉노열전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월열전, 남월은 저기 지금의 광동성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 그 다음에 서남이는 저 운남성, 그러니까 사천성 밑에 운남선 지역에 있었던 오랑캐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화주의로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책은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기전체에 해당되겠죠. 기전체, 기와 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전체.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되어 있는 삼국사기도 기전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조본기, 고구려본기, 신라본기 이렇게 있고요. 열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리지가 있어요. 지형을 알려주는. 그렇게 사마천으로 시작된 이런 체제들이 후대까지 쭉 이어져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천자라고 하는 개념이죠. 천자. 하늘의 명을 받은 대일통을 이은 그 사람의 그런 권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하늘의 제사장 역할인 거죠. 하늘의 아들이니까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사를 지는 거죠. 그리고 종묘와 사직을 모시는 거죠. 서울에 가면 종묘가 있고 사직이 있죠. 그래서 종묘는 조상신, 그다음에 사직은 자연신과 곡식신입니다. 종묘 사직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천자가 백성들로부터 아니면 제후들로부터 권위를 얻는 거예요. 거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서울이에요. 한양이죠. 한양을 정도전이 지을 때 이런 중화사상에 입각한 종묘사직을 배치를 한 겁니다. 경복궁을 딱 중심에 두고 좌측에 종묘, 우측에 사직입니다. 예, 왕의 기준으로 보면 좌종묘, 우사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상신, 종묘, 곡식신, 땅의 지신, 그래서 사직 이렇게 모셔진 체제로 국가를 구성을 했다. 이겁니다. 국경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나라 시대에 건설된 건데요. 천안문으로 들어가면 자금성에 중심이 있고 남쪽 멀리에 천단, 그 다음에 월단, 일단, 북쪽에 지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자금성 안에도 좌측에는 조상신을 모신 종묘, 우측에는 태화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체계로 명나라 이후에 구성되어 왔다. 그러니까 명나라, 청나라는 이런 체계로 만들어져 왔다. 그래서 중화사상이 가장 완성된 것은 명나라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옛날 공자의 춘추에서부터 사마천의 사기, 그 다음에 북송의 사마광이 자치통감으로 이어지고 명나라 때 내려오고 청나라 시대에도 이런 역사서가 쓰여지면서 이런 중화사상이 쭉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삼국지로 돌아가 보면 원래 역사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삼국지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중화사상이 녹아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삼국시대가 끝나고 서진에서 진술한 사람이 역사서를 씁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1000년 동안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분열되어 있을, 특히 중원 지역을 오랑캐한테 빼앗기고 남쪽으로 피난 갔던 그 정권이 있던 그런 곳에서 이런 삼국지의 스토리는 막 짜집니다. 남조에서 만들어지고 남송에서 만들어지고 원나라 말기 명나라 초기에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소설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청나라 때 모종강이라는 사람이 다시 엮어져서 그것이 이문열 같은 작가에 의해서 소설로 만들어지고 오늘날에는 게임으로 드라마로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거죠. 이게 이제 소설 삼국지의 하나의 흐름인데 그렇다면 삼국지가 명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소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 시대에는 백화문학이라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수호전이니 금명매니 홍루몽이니 이런 많은 소설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중에 삼국지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 가장 많이 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역사에서 출발을 했지만 시장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 민중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도 중화주의의 일환이에요. 특히 북방 오랑캐, 북방 유목민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라에 충성하고 형제들의 의리가 있었던 관우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각색을 하게 되고요. 특히 나라의 황제들이 이런 걸 밀어줬어요. 왜?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유비는
한나라라고 후예라고 그래서 한나라를 멸망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를 이었다. 촉한 정통이니까 동한 다음에 촉한이고 그 다음에 서진이고 이렇게 하니까 조조라고 하는 그 간웅은 빼버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비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고 황제가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 시대, 청나라 시대 거쳐오면 민중의 신앙으로까지 발전합니다. 그래서 관우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한테 재물신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밀어주고 민중이 사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삼국지가 가장 인기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 이 사이사이에 바로 이 중화 사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바로 정통론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 진수란 사람이 삼국지 역사서를 썼다 그랬잖아요. 중국의 역사서는 보통 24사라고도 하고 25사라고도 해요. 나라가 멸망을 하면 그 다음 때 역사서를 쓰잖아요. 25사 중에 하나가 삼국지, 이건 역사서입니다. 근데 이 진수라는 역사가는 누가 정통이냐라고 봤냐면 위촉오 중에서 위가 정통이라고 봤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역사서 삼국지에는 위서 30권, 촉서 15권, 오서가 20권인데 위서에만 본기가 있어요. 본기는 제왕들의 역사를 있잖아요. 그 당연히 위나라의 제왕이 진짜 제왕이다라고 한 거죠. 조비요, 조방 이런 사람들이 조조의 후예가 바로 제왕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촉서에는 열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갈령 열전, 그다음에 유비 열전 이런 열전밖에 없습니다. 오서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역사가 진수는 위나라가 정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습착치라고 하는 이 동진 사람은 한진 춘추를 쓰면서, 한진이니까 한 다음에 위가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다음에 바로 진이다라고 세면서 이게 이때부터 촉이 바로 정통이다. 동한을 이은 것은 바로 촉한이다라고 해서 위촉 정통론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유송시대에 배송지라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소설 삼국지 방향을 잡는데요. 이 사람이 촉정통론을 확립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북방에서 피난 내려왔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중원 사람인데 남방에 살면서 삼국지에 주석을 달아서 삼국지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배송지의 생각에 따라서 삼국지의 소설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북송으로 가면 삼화광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자치통감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 북송에서는 수도가 그 황하유역이 된 개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원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방 오랑캐랑 치열하게 싸우기는 해도 중원을 빼앗기진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굳이 촉나라를 정통을 할 필요 없다. 진수가 쓴 역사서를 기반으로 해서 위나라가 정통이다라고 이게 자치통감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북송 다음에가 남송이죠. 남송의 주휘라고 하는 사람은 주작을 만든 사람이죠. 자치통감의 주석 등 자치통감 강목을 쓰면서 총나라가 정통이다라고 다시 명기를 합니다. 자, 이게 특징이 있죠. 바로 남쪽에 살던 습착치, 배송지, 주휘 이 사람들이 전부 촉정통론을 주장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북방 오랑캐들이 중원을 빼앗은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이런 정통론이 확립되고 주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명나라의 사람들로 전해지고, 또 명나라도 사실 북방 오랑캐로 인해서 몽골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통론, 그 다음에 중화 사상이 더 확립되게 된 거죠. 요 역사를 조금 더 배송지가 있던 시대가 요때 그런거든요. 습착치가 있던 시대가 동진이죠. 그 다음에 유송이 있던 배송지니까 습착치와 배송지가 있던 시절이 바로 요때인 거죠. 56국 시대. 이게 중원을 빼앗기고 피난가 있던 시대였던 거죠. 자, 그것이 이렇게 남북조 시대로 변하고 수나라로 통일된 이런 거죠. 촉한 정통론 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근거가 뭐냐, 바로 선양을 제대로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비는 한 헌재로부터 이 겁박해가지고 강제로 빼앗았으니까 가짜 정권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제가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선양을 받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있는데, 나라가 바뀌면 앞에 있는 황제로부터 권력을 천자자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스무스하게 된 경우도 있고 되게 좀 억지로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한 경우는 전임 천자를 살려둔 거고요. 좀 억지로 된 경우는 전임 천자를 죽인 겁니다. 전임 천자와 좋은 관계 유지는 왕망. 왕망은 어떤 사람이죠? 서한과 동한 사이에 신이라고 하는 잠깐 있던 사람이 왕망인데, 이 왕망은 칭송받은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역사가들은 별로 싫어하는 사람인데, 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근데
왕망이 서한의 황위를 폐이제 유영한테 받으면서 그냥 스무스하게 황제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물러나죠. 쭉 시대가 지나가지고 위문제 조비는 한 헌제로부터 황제자를 받는데, 이 경우에도 헌제를 죽이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살아둬요. 오히려 헌제가 더 오래 살아요, 조비보다. 그 다음에 진무제 사마염, 아까 사마이의 후손, 손자인 사마염이 조조의 후손이었던 조환을 살려두고 서진을 건국하거든요. 요때는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근데 전임천자를 살해했던 경우는 유유, 그러니까 동진 다음에 유송인데, 유송을 건국한 유유는 공제 선양호를 살해하고, 유송 다음에 종제 양진에서 양나라의 소연은 앞에 제화 선양으로 살해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왕조였던 진나라에서는 진패에서는 앞에 원제 소방제를 죽여요. 그러니까 전임천자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위문제 조비나 왕방이나 지민수 사마염은 이미 할아버지 조비는 아버지 때부터 자리를 탁 잡았기 때문에 전임 황제를 죽일 필요가 없었고, 밑에 유유나 소연이나 진패에서는 창업자다 보니까 자기가 자리를 못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후세 역사가들은 자연스럽게 선양을 한 경우, 이런 경우만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5대 19 칼거 시대, 요건 이제 당나라 말기인데요. 당나라 말기에는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가 개봉의 수도를 두고 있었고, 나머지 지역이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그럼 이때 정통이 어떨까요? 당연히 후량부터 후주까지겠죠. 여기가 이제 정통이라고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본 거고. 자, 그것이 이제 자리 잡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냐?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주작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유학부터 주작까지 어떤 생각들이 쭉 들어가냐면, 공자, 맹자, 순자까지의 유가는 사실은 이 죽음 이후의 세계, 천지창조, 이런 어떤 사상이 없어요. 귀신은, 공자한테 귀신 얘기를 물어보지 마라, 왜 그런 얘기, 살아있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얘기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하는데,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유가 사람들,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세상의 기본 원리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음양오행 같은 거 들어가고, 원래 공자맹자에는 주역 같은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져갑니다. 거기서 플러스 시키고, 물론 공자도 주역점을 찾지만 자기네 사상에 그걸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런 사상들이 들어간 건 동중서 주돈이 거치면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죠. 육아에다가 음양가, 법가, 도가, 그다음에 불교, 그것들이 들어가면서 쭉 당송시대를 거치면서 주작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천자를 중심으로 한 세상들이 탄생했다고 보는 거죠. 주작과 촉한 정통론, 그다음에 중화사상이 만들어진 어떤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요금 북송 남송 시대인 거죠. 북송이 요나라 금나라와 싸우다가 여기 중원을 빼앗기고 남송으로 피난을 가서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제 이 정통론이 만들어진 시대다. 그래서 요 남송 다음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로 이어지면서 여기 특히 명나라 시대에 많은 유학자들이 촉한 정통론을 신봉을 하고, 거기서부터 중화사상을 확립한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누가 필요하냐? 이런 중화사상을 만들 때 바로 영웅이 필요해진 겁니다. 영웅. 북방의 오랑캐를 막아낸 영웅. 관우가 제후에서 공이 되고 왕이 되고 이렇게 승격하는 건 다 영웅이 필요한 거고요. 북송시대, 남송시대의 영웅은 악비라고 하는 사람이죠. 국가군을 이끌고 북벌로는 주장을 해요. 금나라랑 막 싸우고 해가지고 유일하게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송이라는 나라가 되게 허약했는데 금나라랑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승리했던 유일한 장군이고, 그 남송으로 후퇴한 다음에서 계속 우리 그 중원을 빼앗아 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웅을 추앙을 하고, 그러면서 북쪽의 오랑캐를 몰아내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왕 중심의 제후들, 관료들 사이에 있는 거고, 그걸 백성들한테도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주입을 시키는 이런 사상 활동이 있게 이제 된 거죠. 그게 이제 완성된 게 촉한 정통론이 바로 남송시대 주자에서 바로 강화된 거죠. 천자와 제후가 있고 세상에 오랑캐가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한 거죠. 중국의 황제는 황제라 그러고 호칭을 폐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조선의 그 왕을 왕이라고 부르고 조선왕을 부를 때는 전하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호칭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생겨난 겁니다. 자, 이 강의의 결론은 이겁니다. 바로 중화 사상에 나온 실체가 없는 한족의 역사다. 한족이 92%가 있고 나머지가 뭐 소수민족이라고 있는데, 사실 한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혈통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그 하나의 어떤 민족인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청나라 옹종제가 얘기한 게 아주 딱 와닿죠. 청나라 옹종제는 원래 여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한족이란 본래 여러 오랑캐 민족이 뒤섞여 형성된 것인데 어찌 저희들만 문명이고 남은 이들은 오랑캐라고 하는가. 한족이라는 거에 생긴 게, 한족은 혈연 집단이 아니고 끊임없이 중원에 살던 사람과 북방인들이 막 섞여가지고 형성된 건데, 결국은 한족은 뭘로 칭하냐? 한어를 모국어로 쓴다. 근데 한어도 사실 하나가 아니거든요. 경어는 사실 만다린 언어라고, 남쪽의 광동어는 전혀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광동 사람을 한족이라 부른 것도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죠. 원래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면 말이 같아야 되는데 사실 말이 같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 전형적인 정치적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나머지의 그 8% 차지한다는 56개 소수민족도 사실은, 그러니까 1953년도 인구조사에서 임의로 확정한 거지 사실 53개일지 100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막 선을 그은 거예요. 저기 건너편 마을은 다른 족이고 우린 다른 족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 물론 있는 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하나로 이제 없애버리려고 많이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있는 거다. 화하족에서 출발해서 대일통이라고 하나의 중심에서 이렇게 뻗어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역사가들이 이제 부르는 거고 실제로는 좀 다르다. 다만 우리가 배운 역사 속에서는 북한 정통론 내지는 중화사상으로의 하나의 흐름으로 여태까지 왔다. 우린 교과서에서 그걸 배우고 있다. 중화사상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다른 각도에서 걷어내고 한족이라는 실체가 없는 이런 것도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의 강의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